그래서 인적 자원을 관리해서 같이 우리 으쌰으쌰해서 성과라는 걸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게 을목, 병화, 경금이라면 임수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진 성과를 저기 해외에다 한번 팔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만드는 게 이런 기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인적 자원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써 만들어진 실적을 활용해서 수익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기에 중화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가 무토로서 갖추고 있으니 세상의 변화에 맞게끔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고 그 세상의 변화에 따라 주변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그 성과를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인식론 그리고 재능 활용 방법론을 쓴다. 거기에 수원이라고 하는 경금까지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주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사주예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는 사주 이렇게 본다. 그래서 제가 사주 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행을 중심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육신이랑 격국 이렇게 나눠서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거의 제가 강의해드리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저는 뭔가 안 알려드리는 건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다 알려드리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알려드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연습을 하시고 숙달을 하신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뭐 저랑 같이 이렇게 스터디나 연구 활동을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통변하는 방법을 키워나가는 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몇몇 분들이 뭐 아니야 다 알려주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연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로 공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임상을 거쳐봐야 되고 이게 이 사고방식이 맞는지 이런 기법이 맞는지도 거쳐봐야 되니까. 근데 그 외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안내 드린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큰 줄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 이 스트리밍 일을 이 주제로 하게 된 이유는 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중급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6월 중순 그리고 또는 뭐 말 정도까지 즈음에 이제 상품이 출시가 될 거고 동영상 강의이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를 일단 보시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획을 저랑 하서 선생님이랑 했는데 강의 동영상은 제가 단독으로 일단은 찍었습니다. 거기에 기획 자체는 이제 하서 선생님이 이건 담자,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강의를 만들었고, 예, 강의 자체는 이제 제가 지금 촬영을 거의 끝내가고 있다. 거의 한 70%, 60% 정도는 진행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 중급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계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응용해서 어떠한 방법론으로 사주풀이를 할 수 있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연계 스터디고 이 스터디는 사실 지금 거의 1년 과정 정도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셔도 상관없고요. 강의를 들으시기 싫다라고 하면 스터디만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여하튼 이런 1년 과정 정도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굉장히 상세하게 짜고 있고 중급 동영상 강의인 만큼 제법 나름대로 수준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으면서 거기에 그런 운세풀이라든지 사주 해석 기법 같은 거를 다루는 연계 스터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응용해보는 기회가 된다. 만약에 강의를 안 들으시고 스터디에 참석하시고 싶다?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과 스터디를 지금 기획 중에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사주를 볼 때 어떤 순서로 보는가, 그리고 오행편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중심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 사주 분석하는 방법론은 크게 오행, 육신, 격국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오행은 오행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육신은 육신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격국은 격국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오행이 육신으로 둔갑을 한다든지, 격국이 육신으로 바뀌어서 해석이 된다든지, 오행의 격국을 섞어서 해석을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만, 원칙은 오행 따로, 육신 따로, 격국 따로, 그리고 오행에 맞는, 그리고 오행으로 볼 수 있는 풀이가 있고, 육신에 맞는 육신으로 볼 수 있는 풀이가 있고, 격국에 맞는 격국으로 볼 수 있는 풀이가 있다. 그래서 나눠서 본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행을 활용한 방법으로 사주를 어떻게 풀이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행으로서 사주를 풀이할 때 총 5가지 순서로 저는 일단은 봅니다. 첫 번째,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가. 이 계절을 알아야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계절을 보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일, 그리고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이유, 그러면 계절에 의해서 그 시기에 그 계절은 어떠한 온도와 어떠한 습도 정도를 갖고 있고,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으니 그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조화가 사실상 이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계절적인 측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태도가 요구되는가고요. 조화는 실제 그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태도, 헝그리 정신, 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나 특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등을 보는 것이 조화가 되고요. 세 번째, 조후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배경적인 환경은 어떻고, 사람적인 그런 인맥적인 환경은 어떠한가를 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보는 이유, 조화 보는 이유, 조후 보는 이유가 각각 다 다르고요. 상생상극을 보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주를 본격적으로 뜯어봐서 뭐를 중점적으로 쓰고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대화가 주어졌는지를 통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상극은 이제 실질적 삶의 여건을 살피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했고, 활용은 그 학습한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론을 취하며, 그렇게 학습하고 활용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2차 가치를 내놓는지, 그리고 그 2차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상생상극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구간을 놓고 봤을 때 뭔가 학습기, 활용기, 그리고 전문화 과정, 나머지 이제 그런 전문화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과정,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러한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을 택하는지를 보는 게 상생상극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 희귀, 신, 그리고 수원, 인화, 중화, 뭔가 오행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용신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용신은 오행상으로 보면 거의 가장 나중에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절 보시고, 조화 보시고, 조후 보시고, 그 다음에 상생상극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야 보는 게 용신이다. 용신부터 보면 간단하게 풀 수는 있어요. 그냥 어떤 직업이 그 사람한테 가장 적성에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재능이나 적성을 활용할 것인지, 그러한 태도가 꾸준한지,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은 무엇이 좋은지 간단하게 풀면 그렇게 가능한데, 간단한 만큼 다양하고 폭넓고 깊이 있는 통변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스트리밍을 진행해 볼 거고요. 계절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일단은 출발을 해 볼게요. 사주에서 오행을 중심으로 판단을 할 때 계절을 보는 이유, 무엇을 하는 시기에 태어났는가를 알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의 배경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는가, 뭐 이러한 어떤 환경에 놓여 있기에 그 사람의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분석하는 게 계절을 분석하는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어쨌든 사람은 태어나게 되죠. 다른 계절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지구인이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반드시 하나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별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일을 각각의 계절마다 우리가 정해놨고, 그 일이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자 그 사람이 할 일이 된다라는 게 명리학에 들어가 있는 사상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르고,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내가 처한 환경에 그 물건을 쓰는 방법론이 각각이 다 달라요. 우리 원래 이렇게 가위라는 게 있을 때요, 선생님들. 이렇게 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위는 원래 어디에 쓰는 건지 알고 계세요? 가위를 원래 만든 이유는 물건을 자르기 위해서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위는 물건을 자르는 용도랍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이 가위를 어디다 써요? 김치 자르는 데 쓰고요. 삼겹살 자르는 데 쓰고요. 전 자르는 데도 쓰고요. 이런 데다가 쓴대요. 이거 유퀴즈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뭔가 한국인들은 다른 용도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실제 그 다른 용도에 맞게 한번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유퀴즈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치 자르고 삼겹살 자르고 전 자르고 이러는데 가위를 쓰는 거, 다들 한 번씩은 최소 고깃집에 가보셨으면 삼겹살 자를 때 가위 쓰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예. 호두 깔 때도 가위를 쓰나요? 오늘 새로 알았습니다. 이렇듯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쓰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 어디에서나 쓰죠. 네, 그냥 뭐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뭐 코 풀 때 이럴 때도 쓰고, 뭐 음식물 떨어진 그런 어떤 국물 같은 거 떨어졌을 때 닦을 때 이런 데도 쓰고요.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사실 두루마리 휴지를 쓰는 용도는 해외에서는 어디서 쓰느냐라고 했을 때 화장실 말고는 안 써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가 보통 토일렛 페이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두루마리를 안 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유독 여러 군데에서 쓰잖아요. 이러한 현상에서 착안해 봤을 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환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명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이 나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봄에 쓰는 나무랑 겨울에 쓰는 나무는 당연히 그 용도가 다를 거예요. 왜? 똑같은 목이라고 했을 때 봄의 목이랑 겨울의 목이 있다 그러면 봄에는 목을 어떻게 쓰죠? 봄에는 나무가 자라나요. 자라나니까 키우는 용도로 쓰는 게 봄에는 적합한 나무의 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에 쓰는 나무는 이미 나무가 생명활동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키우는 용도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어떠한 장작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겨울에는 효율적인 형태의 나무 이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겨울에 쓰는 나무는 장작으로서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봄에 쓰는 나무는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오행이 있다 한들 그 오행의 용법이 다르다라는 것에 기준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계절을 보는 이유는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이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고, 그러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계절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사주를 들고 왔는데 이 사주 어떤 사주냐라고 하면,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그날 사주예요. 2025년 6월 언제더라? 이게 지난주에 만들었었나? 그래가지고 6월, 아무튼 6월 6일 이후의 사주였던 것 같아요. 여름은 여름인데, 태어난 계절상 여름인데 아직 여름이 완전하게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초여름에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가지가 벌어지고 꽃이 피는 것이 아직 유지되는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명리학적으로 이 시기가 하지를 넘어가게 되면 꽃이 피는 것이 아닌 이제는 수정된 꽃들만 남아있는 시기로 명칭이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에 태어났냐, 여름에 태어났고, 세부적으로는 이 여름 중에서도 아직은 생명활동이 유지가 되어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명리학적으로 그러면 이 계절의 특성을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 목생화라고 이야기를 하며, 목생화의 의미는 꽃이 피고 가지가 벌어지는 것의 시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고 아직은 뭔가 교류가 활발하고 벌레들도 날아다니고 수정작용 그리고 번식을 하기 위한 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태어났네. 그러면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주변이 조금은 시끄럽겠구나. 주변이 조금은 이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사람의 활동성을 계속해서 키워주고 더 많이 말도 걸어주고 이 사람한테 관심도 보이는 그러한 환경에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적인 특성으로서 그 사람의 배경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조화입니다. 내가 여름에 태어났고 좀 전에 봤듯이 목생화하는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계절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교류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시기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화를 그 다음에 봄으로써 그럼 실제 그 일을 열심히 하나? 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태어났으면 교류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교류를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사주를 놓고 보자고요. 내가 단순히 태어난 계절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내가 최고 관리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부려보고 이러한 계절일 뿐인 거지 본인이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생화하는 계절에 태어났다가 1차적인 인식이 되는 거고, 조화를 보는 건 2차적인 인식이 되는데, 목생화하는 계절에 태어나서 실제 목생화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어난 시기에 할 일을 합니까? 적당히 합니까? 성실히 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분석한 계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 조화, 계절이 목생화하는 계절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할 일이 목생화라는 거죠. 그래서 조화는 목생화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 목생화 대나를 살펴보면 될 거예요. 목생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름이 오기 전에 봄이 있었으니까 시간적인 흐름으로의 목생화는 봄 다음에 여름으로 시간적인 특성으로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임묘진이라고 하는 봄의 요소, 그 다음에 사오미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로 판단했을 때는 임묘진이라고 한 요소가 있는지를 보면 되고요. 목생화를 천간이라는 요소로 하게 되면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됩니다. 이 사주는 을목이 천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목생화하네. 그러면 자기 할 일을 계절과 환경에 맞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좋아. 그렇게 이 사람은 할 일을 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남들보다 월등히 성실히 열심히 하는지까지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목생화라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그 목생화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목생화 이전에 목의 힘이 얼만큼 있는지를 봐야 하게 되므로, 수생목이 있으면 목생화는 저절로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생목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후라는 거를 살펴봐요. 조화 다음에 살피는 요소 조후가 되는데, 조후는 어떠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가? 예를 들어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경제적인 서포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따라해봐. 아니면 내가 누구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따라해봐. 이 사람한테 뭐 자문을 구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또는 뭐 인맥적으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조후가 됩니다. 본인이 그 계절에 맞게 일을 합니까? 조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서포트 또는 인간관계적인 서포트가 있습니까? 조후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적 또는 인적 배경을 판단하는 것이 조후를 보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서포트는 어떻습니까? 라는 게 조후를 보는 의미가 되고요. 할 일을 할 때 어떤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가? 주변이 다 뭔가 해주고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다. 그럼 이 사람이 노력하는 정도가 아무래도 약간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해주는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땅이 도와주고 나머진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이 발돋움하고 날개돋치듯 뭔가 열심히 자기의 이상을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춘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후를 통해서는 그 사람이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환경적 여건 안에는 물질적인 서포트 또는 인간관계적인 서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사주 구조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덥고 습한 날씨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더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환경에 태어났으면 조금은 그 더위가 누그러지는, 그리고 약간 더위가 시원하게 바람이라도 불면 활동하기에 그리고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쾌적하고 괜찮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이런 더위나 습도를 날려줄 만한 요소가 사주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덥고 습한 것에 대해 조절 요소가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임수를 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경금을 보통 뭐 바람 분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 한기 그리고 바람이 부는 그러한 요소가 사주에 있네. 거기에 난기라고 하는 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태양이 적절히 때 되면 가려지고 이러한 게 반복이 되면 내가 열심히 덥다가도 그늘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아무래도 더위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토도 더위를 조절해주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무토, 임수, 경금 얘네를 한데 묶어 놓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봤냐라고 하면 신중에 지장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임수, 경금이 이 신중, 지지, 신금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더위를 식혀주는 요소들과 실질적으로 이 더위를 누그러뜨려줄 요소들이 다 갖춘
글자가 사주 내에 있으므로 이 사주는 더운 시기에 자기가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서포트, 인맥적인 서포트, 물질적인 서포트를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명리학의 꽃 상생상극을 살펴봅니다. 상생상극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를 통해서 할 일을 판단하고요. 조화로서 그 사람이 실제 그 할 일을 하는가 열심히 하는가를 판단하고요. 조후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배경적인 환경적인 요건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포트를 얼마큼 받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상생상극을 살핀다 그랬죠. 상생상극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든 방법론을 의미해요. 그리고 상생상극은 천간, 지장간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어떤 물건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판단법이 상생상극을 보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생상극은 명리학의 근본 원리이면서 해석 기준이 돼요. 이 사주를 보면서 이제 을목이 있으니까 어떻다. 임수가 있으니까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임수가 을목을 생하고 있고 거기에 5월이라는 병화를 중점적인 요소로서 활용을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임을의 수생목의 방식, 을병의 목생화의 방식을 택하는 사주 구조다. 근데 임을의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그런 학습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을병의 방식으로 본인의 계획한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선간이라는 요소를 계획, 생각, 그리고 지장간이라는 요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물건, 그리고 뭐 지지라고 하는 요소를 시간과 공간적인 요소로서 해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계획과 어떤 행동과 어떤 물건을 쓰면서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상생상극을 활용한 분석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명리학이 한 글자로 해석을 하는 거, 글자 하나하나로 해석하는 거면 그렇게 뭐 어려웠겠습니까? 금방 해요. 솔직히 외우는 거에 대해서. 무토 특징 쭉 외우고 임수 특징 쭉 외우고 얘네 적절히 섞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글자 간의 관계로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인간 생활에 비유했을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명리학의 상생상극을 활용한 분석법이 됩니다. 명리학에서 그래서 상생상극 판단하는 거에는 왕도가 없어요. 왜 왕도가 없느냐? 이렇게 다 써야 되거든요. 그냥 다 따져보고 각각의 의미를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오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상극을 공부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방법론이라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이 경우에도 수생목은 임을의 수생목 방식을 선택하는 거고요. 목생화는 을병의 방식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화생토의 방식 찾아보니까 화지 이전에 5월생이니까 병화를 중점적으로 쓰는 환경에서 병무를 쓰는 그러한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토생금은 무경의 방식으로 일어나는구나. 금생수는 경임의 방식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다시 이물의 방식으로서 끊임없이 순환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상생상극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생상극 분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도가 없어요.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시적이고 아날로그적인 형태로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끔 연습을 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상생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될 게 상극이잖아요. 우리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수국화, 토국수, 목토, 화극금, 금극목을 하면서도 살거든요. 상극은 왜 살피는 걸까? 상생만 살피면 되는 거 아니야? 어감으로 봤을 때 상생이 더 좋고 상극은 쟤랑 상극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좋겠으니까 상극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극
돈 벌려면 상극이 있어야 돼요. 지위를 얻으려면 상극이 있어야 됩니다. 상극은 명리학에 있어서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상생보다 상극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신분이나 뭐 부의 측면으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을 다 분석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어떤 준비 과정을 어떤 효율성의 방향으로 택해서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생상극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인생의 어느 시기에 서포트를 받고 개인적 개척 작업이 필요한가. 이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생으로서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라고 하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각각에 대해서 연령대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연령대상으로 봤을 때 10대가 제일 고달프고 힘들어요. 개인적인 개척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강의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수생목이라고 하는 건 학습의 시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젊을 때 고생하지만 그 이외의 시기에는 딱히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한들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열기가 너무 심한 시기에 열기를 식혀주고 바람도 불고 적당히 태양을 가려주는 가림막도 있고 거기에 이 모든 요소가 실체화된 지지까지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사주 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10대이지만요. 그래도 그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는 사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통변을 하게 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좀 전에 통변의 경우에는 각각의 인생 시기별로 어디가 힘든 시점이고 어디는 그래도 좀 잘 나갈 수 있는 시점이 되는가. 만약에 제가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물건을 팔려고만 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만 올려놓으면 잘 안 팔려요. 그러면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설정해 놨는데 그 설정한 이유가 뻔히 보이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상생 안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생상극으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인생의 어느 시기에 변화라는 것이 찾아오고 선택에 있어서 번복하는 일. 저 같은 경우에도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를 대학교 가서 전공을 했지만 어느 시기쯤에는 생물학을 그만하고 명리학을 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시간적인 타이밍 같은 걸 알 수 있는 게 상생상극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 외에 상생상극을 또 상생상극으로 또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은 어떤지, 공부 스타일은 어떤지, 소통하는 방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상생상극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은 왕도가 없이 무식하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용희귀신, 후원, 인화, 중화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학습을 어떻게 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뭐 새로 전문성을 어떻게 높여가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분석이 다 맞춰진 이후에는 이 사람이 주로 쓰는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난 재능, 그 재능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가 또는 환경에 적합한 주변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가, 거기에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 주변 상황과 세상에 맞게 그런 변화에 맞게 택하는가, 자기의 변화에 맞게 택하는가,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용의귀신, 수원, 인화, 중화 등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재능을 발휘하는 방식이 환경에 맞습니까? 개인적 방식을 찾습니까? 꾸준합니까? 이러한 재능 발휘 방식이 어떤 방법론으로서 활용이 됩니까? 발휘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용의귀신, 수원이나 중화를 보는 이유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나중에 보는 겁니다. 주어진 재능이 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요소들로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하지 이전에 5월에 태어났으니까 용신은 병화가 되고요. 원래 희신은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을목이 있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환경에 적합하게 자기 재능인 병화라는 용신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한편 용신의 기신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을목이라고 하는 걸 잘 키워서 열매라고 하는 경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 여름에 할 일인데, 임수라는 것도 갖고 있으니까 열매 만든 다음에 그 열매를 팔아볼까? 저기 멀리 해외에다 수출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임수가 돼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관리해서 같이 우리 으쌰으쌰해서 성과라는 걸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게 을목, 병화, 경금이라면, 임수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진 성과를 저기 해외에다 한번 팔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만드는 게 이런 기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인적 자원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서 만들어진 실적을 활용해서 수익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기에 중화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가 무토로서 갖추고 있으니 세상의 변화에 맞게끔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고 그 세상의 변화에 따라 주변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그 성과를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인식론, 그리고 재능 활용 방법론을 쓴다. 거기에 수원이라고 하는 경금까지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주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사주예요. 근데 희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능을 여름이라고 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 자체도 상당히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눈엣 가시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주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나 자기 재능을 활용하는 방식이 계절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운영 능력을 쓰는 환경,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고 인적 자원을 운영하는 환경에서 수익성까지도 고려하는 범위까지 관심을 두어서 재능을 펼친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꾸준한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수원이 있죠. 하지 이전에 태어났으니까 인화가 아니라 수원으로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주다.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자리까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용신이라는 걸 분석을 해서, 그리고 태도라는 것까지도 분석을 해서 추천 학과나 추천 직종을 제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과, 언론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이런 쪽으로 이 사람의 진로를 제시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학과 뒤에 우리가 직업을 구하는 것이니, 직종 자체는 금융계 종사자라든지 보험 분야라든지 회사 IR, 투자받는 그러한 쪽의 계통에 취업하시는 것, 그리고 마케팅 전략팀, 홍보팀 이런 쪽에 취업하는 게 방법이 된다. 이 사람에게 추천되는 직업이 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행 분석할 때도 그럼 일간 중심으로 보나요? 했을 때 강력하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무토에 대한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무토 중심으로 봤을 때 임수가 어떻고 을목이 어떻고 사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오행을 분석할 때는 일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를 중심으로 놓고 분석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행 분석, 육신 분석, 격국 분석 다 일단은 원령을 먼저 보고 분석을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본 게 계절이었죠. 무토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간을 안 본다는 게 일간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행은 그러한 일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건 격국에 들어가서 조금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격국에 가서도 사실은 사주풀이의 고려 대상이 일간이 돼야지 사주풀이를 하는 중심을 일간으로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간 중심으로 안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고요.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그 시기에 할 일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팔자용신 전구 원령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일을 찾는 것은 오직 원령에서만 구한다라는 게 팔자용신 전구 원령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일을 수행하며 사는 존재가 사람이고요. 다양성을 띠기엔 일간으론 한계가 있다. 일간은 10가지밖에 안 되죠. 거기에 일주로 그럼 따져보면 되잖아요. 오케이, 60가지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월지랑 일간을 고려한다 그러면 10가지 종류의 일간과 12가지 종류의 월지가 존재합니다. 월지별로 할 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2가지의 해석법 플러스 10가지의 일간, 이걸 합쳐서 고려하면 총 120가지의 경우의 수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일주로 사주를 보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주가 60가지가 되기 때문에 12가지 경우의 수의 월지, 거기에 일주라는 것이 총 60가지가 되므로 다양성은 720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간이 갖고 있는 10가지 특징 또는 일주가 가진 60가지 특징이 아니라 120가지 또는 720가지의 특징으로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므로 월지는 반드시 고려 대상에 집어넣어야 돼요. 글로 이야기하니까 좀 어렵죠. 그림을 가져왔어요. 더 다양해 보는 경우의 수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정화일간이라고 해봅시다. 봄의 정화인지 여름의 정화인지 가을의 정화인지 겨울의 정화인지를 놓고 보면 정화라고 하는 것의 한 가지 특성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봄의 정화, 여름의 정화, 가을의 정화, 겨울의 정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동시에 한 2가지 정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다양한 형태의 사람 특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훨씬 더 적합하므로 계절까지도 고려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이다라는 것은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푸는 방식은 이렇게 계절 보고 조화 보고 조후 보고 상생상급 보고 그 다음에 용이귀신 수원인화 중화 보고 난 다음에 운세를 봅니다.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그 성향을 가지고 어떤 특정 시간대에 와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태도를 보이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게 되므로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여러 가지 과정, 개인 특성을 다 분석하고 나서 운세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우유를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유 먹을 시간이 왔어요. 그럼 그 우유를 먹으려고 내가 적극성을 띨까요? 그거는 당연히 안 그러겠죠. 내가 평상시에 안 해본 거를 어떻게 금방 익숙하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 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당연히 분석을 잘 해놔야 운세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대를 잘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사실상 운세는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나머지 요소가 다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사주를 분석하고 판단을 합니다.